고요한 아파트, 복도를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고 플라스틱이 뒤틀리는 소리가 연이어 거실을 채웠다. 12살 강지우의 세상은 그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소녀는 자신의 방문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부서진 컴퓨터 잔해 너머로 분노에 찬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했다. 어머니 고미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아들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바닥에 내리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이글거렸다. 지우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왜? 어째서? 소년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곰이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하듯 되쳤다. 다시는 의학과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 목소리는 지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의학. 그 단어는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금기어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연구원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어머니는 병원 이야기만 나와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모든 것은 1시간 전. 지우가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최고급 인체공학 의자였다. 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아버지를 위한 선물. 평범한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이었지만 지후에게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다. 닥터 K라는 익명의 아이디로 소녀는 몇 달 전부터 해외의 한 의료 전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왔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희귀병 케이스나 복잡한 진단 영상이 올라오면 지우는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명쾌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닥터 K는 순식간에 커뮤니티의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었지만 감사의 표시로 보내오는 사례금이 쌓이자 지우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소녀는 자신의 능력이 돈이 된다는 사실보다 그 돈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학회에 간 사이 의자를 집으로 배송시켰던 것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곰이라는 아들의 방에 놓인 거대한 상자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상자에 적힌 최고급 사무용 의자 브랜드와 가격표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추궁하는 어머니에게 지우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닥터 K 이야기와 사람들을 도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 실수였다. 지우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곰이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마침내 아들의 컴퓨터를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파괴 본능을 터뜨리는 것 같았다. 다시 현재 부서진 컴퓨터 앞에 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소중한 대화가, 세상을 향한 유일한 창구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마련해준 고마운 도구가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다. 소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 게 죄예요. 지우의 항변에 곰이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차갑게 말했다. 네가 아는 건 전부가 아니야. 그 오만한 재능이
결국 널 망가뜨릴 거다. 이 엄마는 그걸 볼 수 없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나라와 지후의 가슴에 밝혔다. 재능이 오만이라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아버지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거실의 참혹한 광경과 아내와 아들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여보, 지후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강민혁은 다정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가족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였다. 강민혁은 바닥에 널브러진 컴퓨터 잔해와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곰이라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우가 대신 입을 열었다. 제가 아버지 선물 사드리려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이걸 부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했다. 강민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내를 설득하려 했다. 여보, 지우가 좋은 뜻으로 한 일이잖소. 아이가 재능이 있는 건 축복할 일이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소.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합리성이 오늘따라 곰이란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했다. 곰이라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축복,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 아이가 가진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당신은 상상도 못해. 그녀의 반응은 강민혁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내의 의학에 대한 혐오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것은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 마치 저주받은 무언가를 대하는 듯한 깊은 공포였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년의 외침이 거실을 울렸다. 그 순간 곰이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방 안의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다. 그 말은 오래된 저주처럼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그래서 네 외할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죽고 싶니? 외할아버지. 지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다. 사진 한 장. 이야기 한 자락도 남기지 않은 존재.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했다. 소녀는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외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남긴 균열은 거대했다. 그날 이후 강지후의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식탁에서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거실의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꺼져 있었다. 부서진 컴퓨터는 치워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빈 공간이 오히려 더 큰 상처처럼 보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가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것만 같았다. 곰이라는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남편의 질문에도 단답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지후는 몇 번이고 아버지에게 외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강민혁의 피곤하고 슬픈 얼굴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함께 침몰하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숨막히는 정적에 익숙해질 무렵 운명의 전화벨이 울렸다. 집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수화기를 든 곰이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갔다. 네, 지금 어디라고요? 그녀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지우의 심장에 직접 부딪히는 것 같았다. 태산제약 연구실, 폭발 사고, 강민혁 위독, 단편적인 단어들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지우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비명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세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차갑고 단단해야 할 아스팔트가 마치 물컹한 늪처럼 발목을 잡아끄는 기분이었다. 왜 하필 아버지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태산제약 산하의 VIP 병동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중환자실 복도에서 만난 의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그들은 복잡한 의학 용어를 섞어가며 사고, 경위와 현재 상태를 설명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한 뇌 손상,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뉘앙스. 곰이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지후는 울지 않았다. 소녀는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있는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아버지였다. 지금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저 모습이 지우는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들이 모여있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지우는 자석처럼 그곳으로 이끌렸다. 안에서는 주치의로 보이는 중년 의사가 여러 장의 뇌 CT 영상과 혈액 검사지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있었다. 폭발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혈 부위가 너무 미세하고 광범위해요. 마치 신경계 전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듯한 양상입니다. 다른 의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은 없었습니다. 표준 염증 억제 프로토콜을 진행 중이지만 뇌 부종 수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지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건 단순한 염증 반응이 아니었다. 소년의 시선은 혈액 검사지의 아주 작은 수치 하나에 고정되었다. 정상 범위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아세틸콜리네스테라아제 수치, 그리고 뇌 CT 영상의 뇌간 부위에 나타난 아주 희미해서 다른 의사들은 놓쳐버린 미세한 그림자. 두 개의 단서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희귀성 신경독, 폭발은 위장이었다. 누군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것이다. 지금 병원에서 투여하고 있는 강력한 항염증제는 오히려 독의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신경계의 방어기제를 무너뜨려 독이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도록 돕는 꼴이었다. 이대로 1시간만 더 지나면 아버지는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지우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었다. 소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의사들의 시선이 모두 쏠렸다. 지금 당장 항염증제 투여를 멈춰야 해요. 이건 외상이 아니라 신경독 중독이에요. 해독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아빠가 죽어요.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박하고 논리적인 외침이었다. 의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주치의 이노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꼬마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지금 우리도 모두 바쁘니 어서 엄마한테 가 있어. 그는 지후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격받은 아이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정확한 수치와 영상 속 증거를 짚어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상 반응과 뇌간의 미세 음영, 이건 전형적인 TX7 신경독의 초기 증상이에요.
지금 당장 프랄리독심과 아트로핀을 정맥 주사해야만 해요. 소년의 입에서 나온 전문적인 약물 이름에 의사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권위와 자존심은 어린아이의 말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 교수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보안 요원을 불렀다. 이 아이 좀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세요. 환자 가족들이 너무 흥분해서 진료에 방해가 되는군요. 지훈은 발버둥 쳤다. 내 말이 맞아요. 제발. 제 아빠를 살려주세요. 소년의 절규는 차가운 복도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의 거친 손에 이끌려 회의실에서 쫓겨나는 순간 지우는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태산제약의 최 회장이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마치 유령처럼 서 있었다. 직원의 사고에 대한 걱정이나 유감의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최 회장의 눈빛은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지우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강철 같은 힘이었다. 돌아보자 어머니 고미란이 서 있었다. 그녀 역시 최 회장을 발견한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지독한 공포와 증오가 뒤섞인 표정. 그녀는 아들의 필사적인 외침이나 아버지의 위급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오직 최 회장이라는 존재만이 그녀의 모든 것을 마비시킨 것 같았다. 그녀는 지후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자.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해. 내 아빠는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야. 운명에 맡기라는 어머니의 말은 지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다. 싫어요. 아빠가 저기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고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복도 끝에 서 있는 최 회장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고미라는 아들의 팔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쇠부티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네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모든 걸 망칠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두려웠다.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슬픔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어머니의 비겁함이 소년을 더 절망하게 했다. 결국 지훈은 짐짝처럼 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없는 공간은 공기마저 희박한 것 같았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어머니가 무어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소년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에 갇힌 기분이었다. 소년은 침대에 웅크려 누워 생각했다. 의사들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다. 아니,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존심과 권위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구할 수 없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할 용기조차 잃어버렸다. 그리고 최 회장, 그의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자기 자신. 12살의 강지우. 세상은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어머니는 재능을 저주라고 부르지만 지금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소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결심을 만들어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들었다. 어머니가 컴퓨터를 부수기 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숨겨둔 비상용이었다. 소녀는 익숙하게 암호를 풀고 자신의 비밀 계좌에 접속했다. 화면에 뜬 숫자는 평범한 가정이 몇 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이었다. 사람을 살리고 받은 돈이 이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데 쓰일 참이었다. 소녀는 닥터 K 시절의 메시지 기록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수많은 감사 메시지 속에서 유독 절절한 사연을 보냈던 한 사람의 아이디가 눈에 띄었다. 은퇴한 의사 몇 달 전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한 원장은 원인 불명의 희귀병으로 죽어가던 오랜 환자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다. 지우는 그의 데이터를 보고 단번에 진단명을 맞췄고 덕분에 환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한 원장은 닥터 K를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언젠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왔었다. 지금 기댈 곳은 그 사람뿐이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다. 잠시 후 화면에 인자한 인상의 백발 노인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한 원장이었다. 한 원장은 화면에 뜬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얘야, 잘못 걸었구나. 여긴 병원이란다. 지우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한 원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닥터 K입니다. 그 말에 한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화면 속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농담이겠지. 닥터 K 선생이 어린아이라고. 지후에게는 그의 충격을 설명해 줄 시간이 없었다. 소년은 곧바로 아버지의 진단 기록과 CT 영상을 화면에 공유하며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신경독 TX 7의 특징, 현재 병원에 오진, 그리고 당장 시행해야 할 치료 프로토콜까지.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완벽하고 냉철한 분석이었다. 설명을 마친 지우는 한 원장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 계약금입니다. 이걸로 수술이 가능한 개인 병원의 수술실을 빌려주십시오. 프랄리독심과 아트로핀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요. 성공 보수는 이보다 10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닌 모든 것을 건 사람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한 원장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였다. 실패한다면 남은 의사 인생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닥터 K의 천재적인 진단 능력을 직접 경험했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어린 소년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의 눈이었다. 지훈은 그의 망설임을 꿰뚫어보듯 말했다. 제 나이는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진단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장님은 제가 옳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한 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자신의 직감과 화면 속 어린 천재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알겠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늙은이가 지도록 하지.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 원장은 인맥을 동원해 심야 시간에 비어있는 최신 시설의 수술실을 확보했고 필요한 약품도 비밀리에 준비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관문은 삼엄한 경비의 태산병원 VIP 병동에서 아버지를 빼내는 것이었다. 지후가 병원 도면을 다운받아
탈출 경로를 짜고 있을 때였다. 끼 소리 없이 방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어머니 고미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지워져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지후의 태블릿 화면을 한 번,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안다. 당장 그만둬.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가 죽게 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텅 빈 동굴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지우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제가 멈추면 아빠는 죽어요. 엄마는 그걸 원하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마주섰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기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외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셨어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들의 직설적인 질문에 고미란의 어깨가 파르르 떨려왔다.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책임감이 뒤섞인 어른의 눈빛이었다. 고미란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 외할아버지의 성함은 고은성이었어.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득한 과거를 헤매고 있었다. 아빠는 의사이자 과학자였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기술을 꿈꾸셨지. 너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의학에 비범한 재능을 보이셨단다. 그 말에 지후는 숨을 삼켰다. 자신의 모습이 외할아버지와 겹쳐 보였다. 고미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외할아버지에게는 최태준이라는 아주 절친한 동료 연구원이 있었다. 지금의 태산제약 최 회장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야망은 넘치지만 가진 것은 없는 청년이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혁신적인 세포 재생기술 연구에 모든 것을 바쳤다. 연구의 핵심 이론은 모두 외할아버지의 머리에서 나왔고, 최태준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마침내 그들의 연구는 결실을 보기 직전이었다. 인류의 수많은 난치병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발견. 외할아버지는 이 기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최태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기술을 독점하여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그리고 최태준은 아빠를 배신했어. 고미란의 목소리가 증오로 가늘게 떨렸다. 공식 발표를 며칠 앞두고 최태준은 아빠의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고 거짓 논문을 꾸며냈어. 아빠가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임상 시험 결과를 날조했다는 누명을 씌운 거야. 그는 자신의 인맥과 언론을 총동원해 외할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세상은 천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교활한 사업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외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의사 면허와 연구실, 평생을 바친 연구 결과와 명예까지. 최태준은 그 기술을 고스란히 가로채 태산제약의 초석을 다졌다. 외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공식적인 사인은 그랬지만 곰이라는 단 한순간도 최태준의 소행이 아니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이야기를 마친 곰이라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빠의 사고 절대 우연이 아니야. 민혁 씨도 태산의 연구원이었어. 분명 무언가 알아차렸을 거야. 아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나 최태준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을. 그래서 최태준이 아빠처럼 내 아빠마저 해치려 하는 거라고. 그녀의 절규 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의학을 증오하고 자신의 재능을 두려워했는지, 왜 최 회장의 이름 앞에서 공포에 질렸는지. 그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자신처럼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방어기제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게 될 미래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어머니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거대한 슬픔과 공포의 무게를 느꼈다.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연민이 차올랐다. 소녀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더더욱 아빠를 살려내야만 해요. 곰이라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빠가 깨어나셔야 해요. 아빠만이 최태준의 범죄를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외할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아빠는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해요. 그 말은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어 어머니의 오랜 두려움의 벽을 마침내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아들의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곰이라는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의 재능을 억누르며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곰이라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계획을 물었다. 지후는 태블릿 화면에 띄워놓은 병원 도면을 보여주며 자신이 세운 탈출 계획을 설명했다. VIP 병동의 경비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비상구까지. 모든 것이 12살 아이가 세웠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치밀하고 대담했다. 부족한 것은 단 하나, 병원 내부에서 움직여줄 조력자였다. 곰이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그녀는 남편의 병실을 지키는 간호사 중 한 명을 떠올렸다. 박선영 간호사.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의 어린 딸이 희귀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강민혁 연구원의 도움으로 태산제약의 신약 임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곰이라는 즉시 박 간호사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에 휘말릴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던 그녀도 강민혁의 상태가 병원의 오진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배후에 최 회장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은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복잡한 계획에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작전은 경비가 가장 해이해지는 새벽 2시에 시작되었다. 지우는 집에서 태블릿으로 병원 내부 CCTV 화면을 해킹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지시를 내렸고
곰이라는 병원 밖에서 한 원장이 준비한 사설 구급차와 함께 대기했다. 병원 내부에서는 박 간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생명 유지 장치에 일시적인 오류 경보가 울리도록 조작했다. 소란을 틈타 그녀는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의 시선을 따돌린 뒤 강민혁을 이동식 침대에 싣고 약속된 비상구로 향했다. 모든 것이 지우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이 비상계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복도 저편에서 순찰을 돌던 태산제약 소속 보안팀 2명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거기 서시오. 환자를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박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지우는 CCTV 화면을 통해 보안팀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박 간호사에게 가장 가까운 약품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 보안팀이 창고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동안 지후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병원 전체의 화재 경보 시스템을 해킹했다.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복도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그 혼란을 틈타 박 간호사는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다시 비상구로 향했다. 하지만 보안팀도 그들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비상계단에서의 숨막히는 추격전. 아래층에서는 고미란이 문을 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그녀의 외침이 들려왔다. 마침내 그들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약속된 장소에 한 원장의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강민혁을 차에 옮겨 싣고 막 출발하려는 순간이었다.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태산제약의 로고가 선명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최 회장의 직속 경호팀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잡으러 온 사냥개의 눈빛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구급차의 엔진 소리와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들의 구둣발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운전석에 앉은 한 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남자들이 구급차의 뒷문을 열기 위해 다가왔다. 바로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고미란이 몸을 날려 운전석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굉음과 함께 구급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가 앞을 가로막고 있던 세단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육중한 차체가 부딪히는 소리와 금속이 찢어지는 파열음이 주차장을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경호팀이 당황하는 사이 정신을 차린 한 원장이 재빨리 핸들을 고쳐 잡고 찌그러진 세단 옆에 좁은 틈으로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호팀이 차에 올라타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새벽 도심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한 원장은 평생 잡아본 적 없는 거친 핸들링으로 차를 몰았고 곰이라는 뒤를 바짝 쫓아오는 검은 세단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을 구한 것은 지우의 목소리였다. 소녀는 구급차 안에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며 CCTV와 교통 통제 시스템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었다.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30초 뒤에 신호가 바뀝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서
200m 직진 후 5회전입니다. 지우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그의 게임판인 것 같았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 끝 그들은 마침내 꼬리를 완전히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약속된 장소인 서울 외곽의 작은 개인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수술실은 지우가 요청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한 원장이 미리 섭외해둔 입이 무겁고 실력 있는 최소한의 의료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강민혁이 수술대 위로 옮겨졌다. 그의 생체 신호를 나타내는 모니터의 그래프는 당장이라도 멈출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 순간부터 수술실의 지휘권은 12살 소년에게로 넘어갔다. 지우는 보조 의자가 무색하게 작은 키로 까치발을 들어가며 각종 모니터와 데이터를 확인했다. 소년은 메스를 잡지 않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메스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하게 수술을 이끌었다. 한 원장님, 지금부터 아트로핀 0, 5mg을 2분 간격으로 정맥 주사하세요. 혈압 변화를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의료진도 시간이 흐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년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약물 투여량과 속도를 마이크로그램 단위까지 조절했다. 또한 한 원장에게 두개골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뇌압을 낮추는 고난도 시술을 지시했는데 그 방법은 학회에서도 이론으로만 발표되었던 최신 기술이었다. 한 원장은 자신의 손이 마치 소년의 의지에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경력에 노련한 의사인 자신이 지금 12살 아이의 지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이것은 경험이나 지식의 차원이 아니었다.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야말로 천재의 영역이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이 경이로운 눈으로 작은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했다. 위태롭던 생체 신호가 조금씩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 삐, 삐. 갑자기 심박수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몸이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심정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해독제의 특정 성분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의료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제세동기 준비에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수술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원장은 다급하게 지후를 돌아보며 외쳤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는 심장이 멈추겠어. 처음으로 지후의 얼굴에도 당황과 공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익명의 환자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다. 소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릴 것 같던 바로 그 찰나. 먼지 쌓인 기억의 서랍 속에서 오래된 책의 한 구절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의학 서적. 그곳에서 읽었던 내용이었다. 독성 쇼크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붕괴는 특정 신경총을 자극하여 역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서양 의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동양의 침술 이론과 접목된 대담한 가설이었다. 지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시간 없어요. 소독된 침을 주세요. 한 원장님,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그는 모니터에 나타난 신체 투과 영상을 보며 경추와 흉추 사이에 위치한 특정 신경절을 정확히 짚어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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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심정지를 알리는 경고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원장의 손에 들린 가느다란 침 끝에 모였다. 300. 마침내 모니터 위로 절망적인 일직선이 그어졌다. 절망적인 일직선이 모니터 위에 그어진 순간 한 원장은 지후가 가리킨 신경절을 향해 망설임 없이 침을 찔러 넣었다. 그것은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어린 천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였다. 수술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툭, 툭, 툭. 기적처럼 모니터 위로 희미한 심장 박동 신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점점 더 강하고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의료진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모니터와 작은 소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섰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 후의 처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아버지의 몸은 더 이상의 거부 반응 없이 해독제를 받아들였고 위험했던 뇌 부종 수치도 점차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꼬박 하룻밤을 새운 수술이 끝나고 강민혁은 수술실이 아닌 병원의 작은 개인 병실로 옮겨졌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고르게 내쉬는 숨소리는 그가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곰이라는 남편의 손을 잡고 밤새 눈물로 기도했다. 지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실 구석의 작은 소파에 웅크려 잠이 들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짧은 평화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강민혁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가족들은 또 다른 절망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공허한 눈빛으로 아내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누구세요?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지후와 고미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의사는 독이 뇌의 기억 중추에 일부 손상을 입힌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신체 기능은 정상이지만 기억 상실이라는 끔찍한 후유증이 남은 것이다. 한편 태산제약은 발칵 뒤집혔다. VIP 병동의 환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 최 회장은 보고를 받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서 먹잇감을 놓쳤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즉시 모든 인력을 동원해 강민혁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민혁이 진행하던 연구를 가로채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에 발표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텅 빈 눈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아버지를 살려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해줄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것이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지우는 혹시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서재는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지우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빼곡한 연구 노트와 서류들. 소녀는 아버지의 필체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다른 노트들과는 달리 가죽 커버로 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지만 지우는 이상한 직감에 이끌려 수첩을 펼쳤다. 수첩의 내용은 알아볼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로 가득했다.
단순한 연구 기록이 아니었다. 복잡한 암호 체계로 작성된 비밀 일기장이었다.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소녀는 직감했다.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기억을 되찾고 최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이 낡은 수첩 안에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암호 수첩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의학 용어와 화학식, 그리고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기념일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암호 체계였다. 지우는 수첩에 코를 밟고 해독에 몰두했다. 최 회장이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학회 발표일도 얼마 남지 않았을 터였다. 시간이 촉박했다. 소녀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사투에 지후의 눈은 퀭했지만 그 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곰이라는 그런 아들의 곁을 지키며 말없이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 놓았다. 아들의 작은 어깨에 가족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믿음이 솟아났다. 한 원장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안전가옥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이따금씩 들러 기억을 잃은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강민혁의 상태를 살피고 어린 천재의 고독한 싸움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며칠이 흘렀을까. 지후의 손가락이 암호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어냈다. 화면 위로 아버지의 일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첩의 내용은 지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구 자료가 아니었다. 아버지 강민혁이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담긴 피 맺힌 기록이었다. 처음에는 존경했던 최 회장에 대한 의심, 외할아버지 고은성 박사의 옛 연구 자료에서 발견한 조작의 흔적, 그리고 마침내 최 회장이 외할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아버지는 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수첩에는 최 회장이 훔쳐가지 못한 아버지의 연구를 완성시킬 핵심 데이터 또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 수첩만 있으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거대 제약회사의 회장을 상대로 12살 아이와 늙은 의사, 그리고 상처 입은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맹수를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소녀는 다시 닥터 K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예전에 활동했던 국제 의료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 하나를 남겼다. 최근 한국의 모 제약회사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와 관련된 신경독 TX7의 결정적 데이터를 확보했다. 오만드. 게시글은 순식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전 세계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최 회장의 귀에도 즉각 들어갔다. 그는 닥터 K라는 아이디를 보고 직감했다. 강민혁과 관련된 자의 소행이라는 것을, 결정적 데이터라는 것이 자신의 범죄 증거인지 아니면 강민혁의 연구 결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최 회장은 분노와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하들을 움직여 닥터 K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제시하며 데이터에 대한 협상을 제안해왔다. 물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데이터 회수와 정보원의 제거일 터였다. 지우는 닥터 K의 가면을 쓴 채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
시간과 장소는 자신이 정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며칠 후 만날 장소가 정해졌다.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폐창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곰이라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지후야, 제발 가지마. 그건 함정이야.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들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차분한 미소였다.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엄마, 함정이라는 거.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소녀는 홀로 가족을 파멸시킨 괴물과 마주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폐창고 안은 축축하고 서늘한 쇠의 냄새로 가득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최 회장의 수하로 보이는 거구의 남자 둘이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홀로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작은 소년의 모습을 보고 실소했다. 마치 장난감 병정 하나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 대신 오만한 조롱이 가득했다. 네가 닥터 K라고 한 남자가 비웃으며 물었다. 데이터는 어디 있나 곱게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남자들은 그것이 데이터를 담은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을 넘겨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창고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녀는 태연하게 남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신경독 TX7의 운반 경로, 연구실 사고를 위장한 방법, 그리고 10년 전 고은성 박사에게 저질렀던 범죄까지. 마치 베테랑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남자들은 처음에는 어이없어하며 대꾸했지만 아이가 말하는 내용이 자신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극비 정보라는 사실에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4가지 꼬마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한 남자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바로 그 순간을 지우는 기다렸다. 소녀는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그들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바로 그들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이 대화는 지금 제가 활동하던 국제의료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밝혔다. 당신들이 방금 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를 수만 명의 의사와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린아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곰이라는 한 원장과 함께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지우가 해독한 아버지의 수첩 사본과 관련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증언하는 용감한 증인이 되어 있었다. 지후의 라이브 방송은 그녀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불꽃이었다. 최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보고 치를 떨었다. 화면 속에서 당황한 부하들이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었다. 댓글창은 전 세계의 언어로 된 분노와 비난으로 들끓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철옹성이 고작 12살짜리 아이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 꼬마. 당장 처리의 증거도 전부 없애버려. 지금 당장 명령을 받은 남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전 세계에 얼굴이 팔린 이상.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그들은 눈을 번뜩이며 지우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작은 아이 하나를 없애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지우는 피하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창고의 낡은 철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뜯겨져 나갔다. 눈부신 불빛과 함께 수십 명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과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지우를 덮치려던 남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은 지후의 계산 안에 있었다. 라이브 방송은 시간을 벌기 위한 미끼였고, 진짜 승부수는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다. 경찰들이 들이닥친 순간, 폐창고 안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수하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차가운 수갑을 차야 했다. 지후는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고미란이 달려와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작은 등을 감싸 안고 한참을 울었다. 수십 년간 묵었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세상은 격변했다. 태산제약의 주가는 폭락했고, 최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아버지의 수첩이라는 결정적 증거와 생방송을 통해 확보된 증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론의 압박 앞에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언론은 연일 10년 전 천재 과학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 진실을 파헤친 12살 아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마침내 외할아버지 고은성 박사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그의 이름 앞을 따라다니던 오명은 벗겨졌고, 그의 위대한 업적은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은 그렇게 진실을 향한 한 가족의 처절한 싸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가족이 머물던 안전가옥. 텔레비전에서는 최 회장의 구속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미란과 지우는 조용히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강민혁의 눈에 어떤 빛이 스쳐 지나갔다. 뉴스 화면에 나온 자신의 옛 연구실, 최 회장의 얼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의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특히 화면 한 구석에 자료 사진으로 나온 고은성 박사의 낡은 흑백 사진이 비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끊어졌던 필름이 거칠게 이어 붙여지는 듯한 충격이 일었다. 아내에게서 수없이 들었던 장인의 이야기, 사고 직전 자신이 발견했던 진실의 조각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텅 비어 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다. 미란, 그리고 지후야. 그의 입에서 가족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었다.